우리도 집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겠지? 이 말을 얼마나 많이들 하시나요?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면 퇴직을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부부들끼리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오랜 세월 갚아온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끝났고 노후 준비가 잘 된 건 아니어도 국민연금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최소한 거짓골은 안 나겠지 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자기암시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은 그 착각이 부르는 진짜 공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 있으니까 걱정 없다는 분이라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먼저 제가 만난 한 62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서울 외곽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결혼 30년간 악착같이 대출을 갚아 겨우 소유권 이전을 끝냈죠.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 기준 월 1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처음엔 우리도 집 있으니 나쁘지 않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리비, 전기가스, 건강보험료, 통신비, 식비 등 고정비가 매달 120만 150만 원이 나가는데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됐어요. 그나마 퇴직금으로 1억 정도 남았는데 그걸로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씩 메웠더니 3년 만에 바닥이 보였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이 집 팔아야 하나라는 말이 매일같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집을 팔면 전세라도 살아야 하고 그 월세 전세금 이자도 문제라서 결정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 사례도 들어보세요. 경기도에 사는 65세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이 60대 초반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그분도 집 있으니 큰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이 돌아가시니 연금 수급액이 줄고 소득이 전혀 없으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가 확 뛰었습니다. 재산세, 관리비, 수도세까지 줄줄이 나가는데 수입은 월 60만 원 남짓. 결국 빌라 반지하를 세놓고 본인은 친정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죠. 내 집 한 채가 날 살릴 줄 알았는데 결국 날 쫓아내더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데 더 충격적입니다. 전직 공무원이셨던 68세 남성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에 30평대 아파트가 있고 본인 명의 퇴직연금도 있어 어느 정도 준비 잘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문제는 이분이 6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비가 늘어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으로 부인도 간병을 시작하면서 생활이 무너졌어요. 병원비와 약값이 한 달에 7,080만 원이 꾸준히 들었고 간병 스트레스가 심해져 외부 도우미를 쓰자 월 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매달 150만 원 받는데 병원비 간병비로 180만 원이 나가니 생활비가 0원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텼습니다. 집이 있다는 게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대출의 담보가 된 거죠. 이런 사례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이 있으니 안심했다는 거예요. 둘째, 현금 흐름을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셋째, 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비용 덩어리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팔 때 얘기죠. 살고 있으면 매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돈이 생깁니다. 재산세, 관리비, 유지보수, 보험, 심지어 대출이 남았다면 이자까지. 이걸 연금과 현금 자산으로 못 메우면 집이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집 팔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합니다. 근데 막상 나이 들어 집을 팔아 작은 데로 가려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는 심리적 저항, 병원 시장 교통 편의성 문제, 이사 비용, 새 보증금이나 월세, 친척 눈치 자식들 문제까지. 60대 넘으면 의사결정이 더디고 변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노후 생활비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다. 연금, 현금 자산, 일거리 등으로 매달 필요한 돈을 메울 전략을 가져야 한다. 집을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미리 계획하고 가족과 상의해둬야 한다. 가끔 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집도 연금도 없으면 더 큰일 아닌가요? 맞아요. 없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고 계획하느냐예요. 준비 없이 집 있으니까 괜찮다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오히려 준비를 안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팔아야 할 때도 의사결정을 못해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50대나 60대라면 오늘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부부 매달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 지금 연금저축소득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우리 집은 팔아서 갈아타거나 현금화할 계획이 있나?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지고 현실을 직면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집이 있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킬 전략이 없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이 노후를 망치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서야 정말로 집이 있어 든든하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집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이 왜 위험한지 사례로 공감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그런데 꼭 필요한 디테일과 실질적인 조언을 담아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니 노후가 안정적일 거야 라고 믿습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있으니 괜찮다는 게 문제입니다. 노후 자산으로 집을 활용하려면 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60대 이후엔 결정이 늦어지거나 실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60대 부부가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은 부부 합산 월 18만 220만 원 정도가 평균이에요. 개인차가 크지만 남편이 100만 원대 초중반, 아내가 3,08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 2인 가구의 최소 생계비는 월 190만 원 선이고 보통 생활비는 25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병원비나 간병비, 효도비 자녀 지원, 손주 돌봄비 같은 돌발 비용이 추가되면 한 달에 350만 원도 금방 넘어요. 즉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차이를 뭘로 메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집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전략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권하는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째, 다운사이징 계획 세우기. 큰 평수의 아파트나 오래된 주택을 작은 집으로 갈아타면 수억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걸 노후 자산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에 서울 외곽 30평대 아파트 20평대 신축 오피스텔이나 지방 소형 아파트로 옮기면 1억여 이상을 확보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 돈을 월지급식 즉시연금이나 분할 인출형 금융상품에 넣으면 월 5,080만 원 정도 추가 현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나이 들어 이사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미리 자녀와 상의하고 60대 초반쯤엔 계획해두는 게 좋아요. 의료 접근성, 교통 편의성, 장보러 다닐 시장 등을 꼭 확인하세요. 둘째, 영모기지 주택연금 활용.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월급처럼 돈을 받죠. 이에 6억 원대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넣으면 65세 가입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전후 수령 가능 금액은 주택평가와 나이에 따라 다름. 장점은 평생 거주 보장, 사망 후 상속인은 집을 처분해 정산 가능. 단점은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는 점. 이건 자녀와 솔직히 의논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 수익 활용하기.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못 쓰는 게 이 방법이에요.
얘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면 2층을 세놓고 본인이 1층 거주. 도시형 빌라를 가진 경우 분리임대. 심지어 아파트도 전세월세 전환만으로 현금 흐름 개선 가능. 주의할 점은 세입자 관리, 공실 위험, 세금. 특히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반드시 세무상담 필요합니다. 넷째, 집 팔고 월세 살기 전략. 많이 꺼리시지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얘 6억 아파트 팔고 전세 2억, 남는 4억으로 즉시연금 가입. 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 비율 맞추기. 문제는 임대료가 오르는 위험, 이사 스트레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할수록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옵션입니다. 이런 전략은 언제 할지가 관건이에요. 보통 70대 중반 넘어가면 이사도, 대출도, 금융상품 가입도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인지능력 저하가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50대 말 60대 초중반이 최적의 준비 시기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의사결정의 공유입니다.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남편이 죽어도 우리 집 안 판다 주의라서 생활비 부족으로 매달 대출이자만 내고 적자 생활을 7년간 하다 결국 팔았는데 남은 돈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대로 미리 합의한 부부는 62세에 다운사이징하고 남은 돈으로 노후연금 가입,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 있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꼭 시키는 게 이거예요. 부부가 월간 수지표를 같이 써보세요. 수입, 지출, 집을 유지할 비용을 계산하세요. 재산세, 관리비, 유지보수비, 예상 의료비, 간병비까지 장기 플랜으로 추산하세요. 부족한 돈을 메울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런 걸 쓰다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집 있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집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자녀 문제도 중요해요. 많은 부모가 이 집은 애들 주려고 버틴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생활이 너무 빠듯하면 자녀도 부담을 느껴요. 오히려 부모가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 여유 있게 사는 게 자녀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부모가 노후에 쪼들리면 자녀가 돈을 보내느라 자신들 노후 준비가 무너집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악순환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집이 자산인 건 맞지만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으로 바꾸는 계획이 있어야 진짜 자산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우리 집, 우리 연금, 우리 생활비, 우리 계획. 그게 노후 불안을 없애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준비된 만큼 여유롭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는 오늘부터가 가장 좋습니다. 중산층의 기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벌어야 한다. 중산층, 과연 얼마나 벌어야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안정된 생활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만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택, 생활 수준, 교육비, 건강 유지비, 여가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산층 기준을 좌우하니까요. 지금부터 중산층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과 그 현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서울에서의 현실, 매달 버는 돈이 500만 원. 서울에 사는 김 씨는 가구 소득이 월 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매달 내는 주택 대출 상환금만 해도 200만 원에 달하고 자녀 2명의 학원비로 또 100만 원이 나갑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식비, 교통비, 유틸리티 비용을 겨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고 여유 자금은 전혀 없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단순히 얼마나 벌고 있는가로는 절대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김 씨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 2. 중소도시에서의 착각, 소득은 높지만 여유는 없다. 박 씨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구 소득은 600만 원입니다.
비교적 높은 수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자녀의 사교육비, 주택관리비,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매달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서 기존에 쓰던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씨는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에는 자금의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박 씨는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생활 수준의 상대성, 더 벌어도 더 빠듯해지는 생활. 최 씨는 월 800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입니다. 그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매달 해외여행을 다녀올 만큼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늘어났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돈을 더 벌어도 삶의 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을 겪게 되죠. 결국 중산층의 기준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닌 얼마나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중산층의 현실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중산층의 기준이 단순히 소득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계층이 나뉘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주거비, 자녀 교육비, 건강 유지비, 그리고 여가 생활을 얼마나 균형 있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반드시 중산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지출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지가 중산층의 기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균형과 안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벌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론 벌어들이는 돈만큼 중요한 소비 패턴. 결론적으로 중산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 현재의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에 따라오는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 패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중산층에 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산층 기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소득에 맞는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과도한 소비를 줄이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얼마나 벌어야 중산층에 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이 매우 상대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소득 수준만 넘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단순히 수입이 아니라 생활 수준, 재정 관리 능력, 그리고 개인의 삶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산층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과 그 속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산층, 소득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중산층이 소득으로만 정의된다는 생각입니다. 월 500만 원, 600만 원 혹은 7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중산층에 속할 수 있다고 믿기 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높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부채에 시달린다면 중산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 1. 서울에서 사는 4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매달 빠듯하기만 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매달 200만 원씩 주택 대출 상환금을 냅니다. 자녀 2명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어 학원비와 교육비로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 교통비, 공과금을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여유 없는 생활을 하며 매달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김 씨의 사례는 소득이 높더라도 주거비나 자녀 교육비 같은 필수 지출이 많으면 중산층 생활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중산층의 진짜 기준, 자산 관리와 소비 패턴. 그렇다면 중산층의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소비 패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절하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막상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가 지나치거나 재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례: 이 중소도시에 사는 박 씨의 생활. 박 씨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월 소득이 600만 원으로 꽤 높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 사교육비가 매달 150만 원 이상 나가고 집값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박 씨는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계속해서 늘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비싼 차, 조금 더 좋은 가전제품 등을 사는데 돈을 쓰다 보니 결국 매달 수입의 절반 이상이 지출로 사라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산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많아도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출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중산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와 재정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닌 사용 방법. 중산층의 핵심은 얼마나 벌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있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세 재정적인 불안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산층에 속하려면 수입의 크기보다는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례: 3월 800만 원을 버는 최 씨의 사례. 최 씨는 월 8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꽤 높은 소득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처음에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교육비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 관리비와 생활비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생활 수준은 계속해서 빠듯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최 씨는 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 중산층이 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만 높이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적절한 소비를 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많더라도 지출이 과도하거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이제 소득의 양보다는 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연금만 받으면 노후 생활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근데 막상 받아보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연금 받아도 빠듯한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제 지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64세가 된 박 선생님 부부는 둘 다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열심히 일했으니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23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처음엔 이 정도면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는데 문제 없겠지 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료보험료, 관리비, 식비만 합쳐도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병원 한두 번 다녀오면 바로 적자예요. 결국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아내는 반찬 가게 알바를 나가고 본인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게 매일 체감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은 너무 흔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매달 18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는 아파트 재산세, 관리비,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지출이 25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특히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남편이 혈압약, 아내가 당뇨약을 매달 처방받으니 약값과 진료비만 2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결국 이 부부는 자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손주 돌보는 대가로 생활비 일부를 보태고 있죠. 사실상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2세에 대기업을 퇴직한 이 과장님 부부. 퇴직금 3억 원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40만 원으로 적어도 20년은 문제없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니 자녀 결혼 자금, 경조사비, 자동차 교체비 같은 불규칙한 큰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식비만 최소 80만 원, 통신비 관리비 합치면 40만 원, 여기에 교통비와 각종 보험료까지 합치면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결국 3억 원은 7년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고 이제는 남은 연금에만 의존하며 사는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연금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출을 다 감당하기엔 빠듯하다는 겁니다. 사실 통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60만 원 수준인데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외에도 최소 월 100만 원 정도는 별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임대소득, 파트타임 근무 혹은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거죠. 그리고 지출 관리가 정말 핵심입니다. 은퇴자, 가게에서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이 의료비와 경조사비, 그리고 생각보다 줄이지 못하는 통신비라고 해요. 실제로 은퇴 선배들이 조언하는 팁은 이런 겁니다. 첫째,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아서 큰 병 막는 게 곧 생활비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경조사비는 미리 부부끼리 한도를 정해두는 게 좋아요. 매번 체면 때문에 크게 쓰다 보면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셋째, 생활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자동차는 유지비 적은 소형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런 작은 조정이 모이면 한 달에 3,040만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말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50대든 이미 은퇴했든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나도 연금 나오면 그럭저럭 살겠지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가계부를 펼쳐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실제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빠듯하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결국 노후를 지탱하는 건 숫자도 중요하지만 습관과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선택.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불안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연금은 든든한 기둥이 되지만 절대 혼자서 집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벽돌은 우리가 스스로 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달 돌아오는 그날 통장에 들어온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가 빠져나가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은퇴 후에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풀었다면 이번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은퇴 이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연금이 부족하다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거든요. 구조적으로 왜 빠듯한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지출 구조부터 볼까요? 은퇴 부부의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 의료비, 식비예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노인 가계 소비 지출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26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중 30%가량이 식비입니다. 은퇴 전엔 회사 구내식당이나 출장, 외식이 많아서 잘 체감 못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세 끼 다 챙겨 먹다 보니 식비가 확 늘어나요. 실제로 저희 상담 사례 중 한 분은 은퇴하고 나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전부 집밥이라 한 달 장보기 비용이 7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잡아먹는 게 의료비예요.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영역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대략 17만 원 수준이지만 병원 한 번 더 다녀오고 약 처방받으면 금방 30만 원, 40만 원이 돼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지출해야 하니 고정비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관리를 생활습관으로 미리 챙겨야만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경조사비와 자녀 지원비입니다. 실제로 은퇴자, 가계에서 가장 예상치 못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 결혼식에 3천만 원 지원, 손주 돌잔치에 수백만 원, 친척 장례식, 지인 경조사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은 금방 나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연평균 경조사 지출이 약 4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연금으로만 계산해선 설명되지 않는 숨은 구멍이 바로 이런 지출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득원 다각화입니다.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작더라도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소형 임대 수입이든 월 20만, 30만 원 수준의 파트타임 알바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생활비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은 68세 은퇴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한 달 40만 원을 벌면서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둘째, 지출 구조 단순화입니다. 알뜰폰으로 갈아타면 부부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고 자동차를 2대에서 1대로 줄이면 유지비만 해도 연 30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또 카드 대신 현금 사용 습관을 들이면 새는 지출을 눈에 보이게 관리할 수 있죠. 셋째, 경조사비 한도 설정이에요. 체면 때문에 매번 10만 원, 20만 원씩 내다 보면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미리 부부끼리 합의해서 우리는 경조사비는 최대 5만 원까지만 한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부부들은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자산 구조 재정비예요. 은퇴 후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집값은 큰데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주주택은 단순화하고 일부는 전월세 임대나 금융자산으로 돌려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권 소형 주택으로 이사간 65세 부부는 남는 돈을 정기예금과 채권에 나눠 넣어서 매달 60만 원의 이자, 수익을 확보했어요. 연금 외에 고정 수입이 생기니 훨씬 안정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퇴 직전이나 은퇴하고 나서야 허겁지겁 줄이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50대부터 가계부를 쓰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소득 구조를 점검해야 은퇴 후에 불안이 줄어들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준비된 은퇴자와 후회하는 은퇴자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미리 계산해 봤느냐 아니냐예요. 정리하자면 연금 받아도 빠듯한 이유는 단순히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출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 다각화, 지출 단순화, 경조사 관리, 자산 재배치 같은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 바꾸면
은퇴 후 숨이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말이 내일의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퇴직하면 지출도 줄어들고 시간 여유도 생기고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웬걸요? 통장이 더 빨리 비어갑니다. 60대 김정희 가명 씨는 정년 퇴직 후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월급이 들어올 땐 몰랐던 고정 지출의 무게, 병원비, 자녀 지원금, 여가 비용까지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걸 퇴직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도 끝났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돈 들어갈 데가 없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쓰는 돈은 줄고 여유는 늘어날 거라는 착각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60대 은퇴 부부는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병원비만 한 달 50만 원 넘게 나가요. 건강 지출의 현실. 김정희 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서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출은 다 갚았고 연금도 부부 합산월 220만 원가량 들어옵니다. 얼핏 보면 생활에 무리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건강관리비입니다. 남편은 당뇨로 매달 34회 병원 방문해 약값이 20만 원 가까이 들고 정기검진과 보조 영양제, 비급여, 진료까지 합치면 병원비가 평균 50만 원을 넘깁니다. 정작 건강할 땐 몰랐던 돈이죠.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만약 중증 질병이나 입원이 생기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부족할걸요. 정년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반해 의료비는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확 불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65세부터 급증하며 70대 이후에는 1인당 300만 원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사례 2. 아들 결혼에 보증금 5천, 딸 출산하면 또 돈 들어가요. 끝나지 않는 자녀 지원. 이정훈 가명 씨 부부는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남편이 61세에 퇴직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한 달 90만 원, 국민연금으로 130만 원, 총 220만 원 정도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해 아들이 결혼하면서 혼수와 전세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급히 적금도 깨고 부부가 모아온 노후 자금을 꺼낼 수밖에 없었죠. 그냥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출발하나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출산, 집 마련, 갑작스러운 실직 등 자녀의 인생이 안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SOS 신호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대부분 은퇴한 부모에게 전가되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60% 이상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균 지원 금액은 연간 약 700만 원 이상입니다. 사례 3. 집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여가 비용의 함정. 퇴직 전에는 주말만 되면 바쁘고 피곤해서 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다시 TV 보고 그러다 어느 순간 외출을 하게 됩니다. 등산 모임, 탁구장, 지역 문화센터, 여행. 처음엔 이 정도는 써도 되지 했던 여가비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박순자 가명 씨는 한 달 여가비로만 평균 3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여기엔 문화센터 수강료,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 커피값, 그리고 월 1에 가까운 지역 여행까지 포함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어차피 오래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즐겁게 살아야죠. 문제는 소소한 여가비가 매달 쌓이면 연간 400만 원 이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활동하게 되면 지출은 2배로 올라가는데 여가비 통제는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은퇴 후에도 지출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엔 돈을 덜 쓸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쓰는 항목이 바뀔 뿐입니다. 고정 지출은 그대로이고 건강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자녀 지원과 여가비까지 더해지면 월 25만 300만 원은 금방 넘어갑니다. 따라서 은퇴 전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은퇴 전 체크리스트. 고정 지출 미리 점검하기.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정기 구독 등 생활비 중 꼭 나가는 돈부터 점검하세요. 고정 지출만 150만 원 넘는다면 은퇴 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건강 예산 따로 세우기. 만성질환, 병원비, 치과 치료 등 예상 가능한 의료비는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이나 실비보험도 잘 체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 한도 설정하기.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녀 인생 전체를 감당하려고 하면 부모가 무너집니다. 명확한 기준과 선을 정해두세요. 그래야 가족 모두가 편해집니다. 마무리 한마디. 은퇴는 소득의 종말이 아니라 지출 설계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줄일 수 있고 무엇은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은퇴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은퇴 후 통장이 비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생활비를 들여다보고 지출을 다이어트 하세요. 여유는 계획에서, 안정은 준비에서 옵니다. 은퇴했더니 돈이 줄긴커녕 더 나간다. 60대 부부의 한 달 생활비 충격 보고서. 서론 은퇴 후 생활비 정말 줄어드는가? 많은 이들이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로 착각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교육비나 차량 유지비 같은 큰 비용이 사라지며 생활비 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에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소비 항목들이 급증합니다. 2023년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약 260만 원 수준이며 이 수치는 일부 고정 지출을 제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에도 지출이 감소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제안합니다. 주요 생활비 항목 분석 및 사례. 의료비는 인생 후반의 세금이다.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 진료, 약물 복용, 검진, 치과 치료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의료비는 301만 원, 75세 이상은 430만 원에 달합니다. 사례 김정희 63세 부부. 서울 외곽에 자택을 소유한 이 부부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남편의 당뇨 진단 이후 매달 병원비와 약제비로 약 5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조제, 치과 보철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 실손의료보험 유지 여부, 만성질환 대비 보험 상품 검토, 장기요양보험 등 노년 의료비 대비 계획은 필수입니다. 자녀 지원 자녀 독립은 부모의 독립이 아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녀는 30대가 되어도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육아, 실직 등의 인생 이벤트마다 부모의 경제적 개입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부모의 61.7%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지속적 지원 상태에 있습니다. 사례 이정훈 66세 부부. 퇴직금 일부를 연금화하여 매달 22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부부. 하지만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이후 딸의 출산으로 다시 자금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후 자산의 절반 이상이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으로 유출되었고 현재는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녀 지원에는 반드시 기준과 한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퇴직자 자신의 노후 자금이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정서적 부담보다는 재정 현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가비 및 일상 소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바뀐다. 퇴직 이후에는 시간 여유가 늘어나면서 외부 활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활동들이 모두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소모임, 동호회, 문화센터, 소규모 여행, 외식 등은 반복적이고 고정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박순자 65세지. 하루가 너무 길어서 밖에 안 나가면 답답해요. 문화센터 강의, 수채화 취미반, 친구들과 주 2회 점심 식사 등 여가 활동으로 월 3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비용이었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360만 원을 초과합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에도 소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가비를 포함한 변동 지출 예산을 월 단위로 설정하고 현금 흐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 구성만 바뀐다. 60대 이후 지출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항목 변화의 방향 특징. 자녀 교육비 대부분 종료되나 결혼 출산 지원으로 재등장. 주거비 또는 자가일 경우, 유지비, 전세일 경우 재계약 비용 발생. 의료비 만성질환, 치과, 비급여 중심으로 급증. 여가 및 일상 소비 외출 빈도 증가와 함께 자연스러운 상승. 실제 은퇴 부부가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은 고정 비용 주거 보험 통신 10만 150만 원, 의료비 3,050만 원, 여가비 및 기타 소비 5만 100만 원을 포함해 월 평균 25만 3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전략 3가지. 정확한 지출 구조 파악. 퇴직 전후의 소비 항목을 미리 분석하고 예상 지출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국민연금공단 지출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 지원 범위 명확화. 정년 이후 자산의 최소 70%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하며 자녀 지원은 남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 국민연금, 주택연금, 임대수익, 금융자산 등 복수의 소득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예비비와 의료비 항목은 별도 계좌로 분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단지 일의 종료가 아니라 재정 설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하면 돈이 줄어들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지출 구조와 맞춤형 준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노후의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은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재무 설계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